맥북 주문은 역시 Samsung Galaxy Tab. 앞으로 해야지. 안녕하세요, 꼬꽁치입니다. 요즘 애플 최초의 ARM 맥 M1 칩이 탑재된 맥북이 노트북 시장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죠. 이번 M1 칩이 탑재된 새로운 맥북은 1차 출시국에서는 2020년 11월 17일, 한국에서는 12월 3일 정식 출시가 되었는데요. 저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M1 맥북 에어를 구매하게 되어서 배송을 기다리며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출시된 지가 2달이 됐는데 이제서야 사고 영상까지 찍어 올린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기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통장 잔고가 맥북을 사고 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롭지 못했고요. 후원 계좌 카카오 3333에 두 번째로는 쿠팡에 사전 구매 예약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도착 예정일이 생각보다 늦더라고요. 아니 로켓 배송으로 당장 받아보고 싶어서 쿠팡으로 사는 건데 예상 배송일에 이렇게 늦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 네, 그리고 유튜브 맥북 포인트 한번 타보고 싶었고요. 여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목돈이 생길 예정인 2월 초순까지 의도치 않은 존버를 하게 되면서 나름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속속들이 올라오는 리뷰들을 보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저는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겨도 제 자신이 납득할 정도로 합리적인 이유를 못 찾으면 물건을 사지 않는 편인데요. 그렇게 합리적인 소비를 한 결과 집에는 이렇게 상자가 늘어가네요. 그러면 이제 자기 합리화 달인의 M1 에어 구매 결정 리빙 포인트들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저는 제일 기본형인 램 8기가, 저장 공간 256기가의 M1 맥북 에어를 구매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 합리적 구매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맥북인가? 제가 이번 맥북 구매를 결정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베스트 3가 뭘까요? 3위부터 공개합니다. 나 앱등이 그렇게 까더니? 내 지금까지 맥 없이도 잘 살았잖아. 아니 같은 돈이면 더 좋은 윈도우 노트북을 살 텐데 왜? 아마 맥북을 사려고 하신 분들은 주변에서 이런 말씀들을 다 한 번씩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합리적 구매 마스터의 합리적 해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애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애플 기기들끼리만 편하고 지들끼리만 얼싸덩싸하는 애플만의 생태계가 그 당시엔 싫었고 이 때문에 조금 더 개방적이고 친숙한 안드로이드나 윈도우 진영을 좋아했었죠. 제가 지금까지 써온 폰들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모토로라의 모토글램으로 시작해서 아트릭스, 갤럭시 S3, 베가 시크릿 노트, LG V30,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갤럭시 S20 FE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아이폰을 쓴 적이 없어요. 특히 V30를 쓸 때는 LG의 V30, 삼성의 갤럭시 탭 S3와 워치 액티브 2, 그리고 에어팟 프로를 쓰면서 의도치 않게 삼국 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도 당시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버즈를 쓰고 싶었는데 당시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 이어폰이 소니나 에어팟 프로 이 정도로 선택지가 별로 없었는데다가 소니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에어팟 프로를 사게 됐습니다. 그치만 이 한순간의 선택은 뒤에 후술할 제 맥 사용 경험과 어우러져 애플에 대한 제 생각을 180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맥을 사려고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2위. 너 지금까지 맥 없이 잘 살았잖아. 네, 그랬었죠. 맥을 만나기 전까진. 저는 지금까지 두 가지의 맥북을 써봤는데요. 하나는 2012년형 맥북 에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2016년형 13인치짜리 맥북 프로였습니다. 연식을 보면 당연히 2012년형 맥북 에어를 먼저 써봤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저는 2019년 1학기 때 학교에서 iOS 프로그래밍 과목을 수강했는데요. 아이폰이 운영체제인 iOS용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엑스코드라는 개발 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윈도우, 맥 가리지 않고 실행되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달리 엑스코드는 맥북에서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과목을 수강하려면 맥북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치만 이 과목을 듣기 위해서 맥북을 사야 한다면 누구는 듣고 누구는 맥북이 없어서 못 듣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2016년형 맥북 프로를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대여를 해줘서 저는 한 학기 동안 맥북 프로를 써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맥북을 처음 받으면 뭐부터 해보실 것 같으세요? 저는 노트북을 펴면 제일 먼저 키보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키보드를 눌러봤어요. 인터넷 브라우저 열고 주소도 입력해보고 아이디 비밀번호도 쳐보고 아무 내용 없이 키보드를 막 눌러보기도 해보고 당시에 저는 이게 나비식인지 가위식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쳐보니까 키보드가 너무 좋더라고요. 윈도우 노트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키감이었어요. 이 키감에 너무 매료된 나머지 친구들이 카톡을 보내도 스마트폰으로 답장을 해도 되는데 단지 그냥 이 키보드가 쳐보고 싶어서 일부러 맥북을 켜서 답장을 보냈던 기억도 있네요. 키보드를 써봤으면 자연스럽게 트랙패드도 쓰게 되겠죠. 당시 저는 부가 기능도 별로 없는 주제에 입력장치로서 단순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러 윈도우 노트북들의 트랙패드를 쓰면서 트랙패드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누적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맥북의 트랙패드는 대충 써도 부드럽고 정확하게 포인팅이 되고 여러 손가락을 사용한 제스처를 통해서 맥북의 여러 가지 기능들까지 손쉽게 쓸 수 있었어요. 그 외에 처음 본 레티나 디스플레이 색감도 좋았고
스테레오 스피커는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윈도우 노트북들을 체험해 봤지만 윈도우 노트북들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우수한 음질을 뽐내 주었습니다. 그치만 한 학기 동안 학교 수업과 단순한 웹서핑 그리고 메신저 등 가벼운 용도로만 써보았고 집에 와서는 윈도우 데스크탑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보다 심층적인 사용은 해보지 못한 채 한 학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2학기가 찾아오고 저는 운이 좋게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인턴까지 하게 된 회사에서 불러주셔서 2학기는 회사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만드는 회사였는데 저는 그곳에서 기획자 겸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맥북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대표님이 전부터 계속 써오시던 2012년형 맥북 에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전 학기에 2016년형 맥북 프로를 써보아서 에어인데다가 연식까지 더 오래된 이 맥북 에어는 제 성에 차지 않았어요. 사진으로만 봐도 요즘 맥북이랑은 다르게 베젤도 두껍고 이미 7년째 쓰고 있는 충전기는 애플 케이블유의 고질병이 발병해 겉이 뜯어져 테이프가 칭칭 감아져 있었어요. 그치만 이 친구를 쓰면서 제 생각은 또 한 번 뒤집히게 됩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고 디자인할 때는 프로토타이핑 툴을 쓰게 되는데요. 저는 어도비사의 XD라는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XD는 윈도우, 맥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한데 맥에서는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했어요. 윈도우 버전의 XD에서 작업하게 되면 XD에서 작업한 내용을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여기서 클라우드에 작업된 작업물을 열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또 중간에 XD에서 변경점이 있으면 다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변경된 작업물을 덮어 씌워서 폰에서 다시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고요. 그치만 맥 버전은 이야기가 달라요. XD로 작업을 마친 뒤 XD 모바일 앱이 설치된 폰을 맥에 USB로 연결하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도 프리뷰가 가능하고 수정이나 변경점이 생기면 폰에도 다시 불러올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바로 적용되어서 윈도우 버전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했어요. 또 연식에 어울리지 않게 제가 대학교 입학하면서 더 늦게 산 LG 노트북보다 배터리 타임도 길고 퍼포먼스에서 연식이 티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사용하는 범위에서는 부족함 없는 성능을 여전히 과시했어요. 이렇게 저는 두 개의 맥북을 사용하면서 파이널 컷이나 로직 같은 맥 전용 앱을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XD 같은 일부 앱의 맥 최적화를 경험했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맥과의 연속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른 애플의 기기는 없었지만 키보드, 트랙패드, 모니터, 스피커, 심지어는 들었을 때 무게균형까지 사소한 부분에서도 기존 윈도우 노트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애플의 디테일을 느낄 수 있어서 맥북의 매력에 빠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제가 맥북을 사려고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아니 같은 돈이면 더 좋은 윈도우 노트북을 살 텐데 왜? 이 화면은 제가 2월 16일에 캡처한 맥북 에어 기본형보다 싼 윈도우 노트북을 인기 순위 1위부터 8위까지 다 나와 있어 정렬한 결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싸 보이는 데다가 라이젠 4000 시리즈 르누아르나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가 이전보다 성능도 괜찮게 나왔다고 하고 특히 6위의 에이수스 터프 제품은 GTX 1650 외장 그래픽도 장착이 되었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시면은 안 됩니다. 확인 결과 8위까지의 제품 중 1위부터 7위까지는 모두 운영체제가 탑재되지 않은 프리도스 제품입니다. 기존의 윈도우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운영체제 구매에 부가적인 금액이 들 수 있고 이 금액이 추가되면 7, 80만원대 노트북들은 맥북 에어 기본형과 별 다르지 않은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레노버, LG, 에이수스, 삼성, HP 등 다양한 회사의 노트북들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선택지가 많다는 장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파편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두 컴퓨터 모두 똑같은 하드웨어를 탑재했다고 쳐봐요. 제조사의 역량에 따라 같은 하드웨어를 써도 한쪽은 최적화도 잘 되고 발열 관리도 잘 되고 제조사가 넣은 부가 기능도 편리한데 한쪽은 최적화도 엉망이고 발열 관리도 안 돼서 무릎에 놓고 쓰면 이도 화상을 입을 것만 같고 제조사에서 신경 써서 넣은 부가 기능은 컴퓨터를 버벅이게만 만드는 경험, 윈도우 노트북을 써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겪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윈도우 노트북 제조사들도 이런 파편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인텔은 아테네 프로젝트로 시작한 인증 프로그램을 현재 이보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서 절전 모드 1초 내 해제, 9시간 이상의 배터리 타임, 30분을 충전해서 4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고속 충전 기능 등 여러 가지 인텔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인증 자격을 부여해서 서로 다른 제조사의 노트북을 사용해도 유저 경험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유저 경험 고급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증을 받은 노트북은 또 결국 맥북과의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게 됩니다. 반면 맥북은 어떨까요? 애플은 맥북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드니 자사의 하드웨어 특성은 자기들이 더 잘할 거고요. 37년간 맥을 깎아온 애플답게 운영체제의 완성도 또한 뛰어납니다. 최적화가 잘 되었으니 뛰어난 발열 관리는 덤이겠죠? 특히 이번 M1 칩은 모바일 기기의 프로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기존 x86 아키텍처보다 뛰어난 발열 관리 능력과 우수한 성능 대비 소비 전력을 보여주고 있어 더더욱 이 부분에 유리하죠. 특히 사용자 경험은 여러 제조사로 파편화되어 제조사마다 모델마다 각기 다른 사용자 경험을 보여주는 윈도우 노트북 진영과는 달리 모든 맥북은 오직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되어 통일감 있는 사용자 경험, 애플 기기 간의 작업 연속성, 그리고 파편화가 덜 이루어진 만큼 오래된 디바이스를 사용하더라도 최신 디바이스의 사용자 경험을 매우 유사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 2020 M1 맥북 에어 256기가. 왜 에어인가? 입니다. 다음 파트는 돈이 없어 맥북 프로를 못 산 본 유튜버의 뇌피셜과 다량의 자기 합리화가 포함되어 있어 시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 두 맥북이 있습니다. 2020 M1 에어와 프로 두 맥북의 자기 합리화 대결. 하드웨어부터 시작해보죠. 비교해야 할 항목이 많지만 비슷하거나 동일한 부분은 넘어가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만 짚어볼게요. 먼저 맥북 성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프로세서입니다. 둘 다 새로운 옥타코어의 M1 칩이 탑재되었지만 에어가 프로보다 비교적 낮은 클럭의 M1 칩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에어를 산 이유는 에어에 들어간 M1 칩이 비교적 낮은 클럭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까지 나온 인텔 맥들을 압살하는 벤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에어와 프로의 클럭 차이가 크지 않아서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되면 무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맥북 에어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GPU를 볼까요? 에어의 경우 기본형에는 헵타코어, 고급형에는 옥타코어 내장 GPU가 탑재되었고요. 프로는 전 모델 옥타코어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간단한 문서 작업, 친구들과 하는 프로젝트에서 UI UX 설계, 최대 20개의 레이어를 넘지 않고 대지를 쓰지 않는 포토샵 작업, 강력하고 복잡한 이펙트를 쓰지 않는 영상 편집이 주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GPU의 성능은 헵타코어 GPU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냉각 시스템의 경우 에어는 냉각팬이 달려있지 않은 팬리스 방식이고 프로는 냉각팬이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리뷰들을 보면 프로에 달린 냉각팬도 엄청나게 무거운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팬이 달려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돌아갈 일이 없다고 해요. 칩 자체의 발열이 낮고 열 전도율이 구리다음으로 높은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하는 맥북 특성상 팬리스 방식도 사용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피커와 마이크는 함께 볼게요. 에어와 프로는 모두 스테레오 스피커와 3개의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피커의 차이는 프로에서 높은 동적 범위 오디오를 지원한다는 건데요. 제 귀가 워낙에 막귀인데다가 집이나 밖에서 사용할 때 맥북의 스피커보다 에어팟 프로를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에어를 사용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는 프로에 스튜디오급의 마이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스튜디오급이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제가 주로 음성 채팅을 할 때는 에어팟 프로나 집에 있는 윈도우 데스크탑의 헤드셋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이크 역시 빔포밍이 지원되는 맥북 에어의 마이크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에서는 맥북 에어에게 합리화 점수 1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디스플레이인데요. 화면 크기, 해상도, 화면 비율, PPI는 에어와 프로가 100% 동일하고요. 두 모델 모두 트루톤 디스플레이 P3 광생력을 지원하고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최대 밝기가 다르다는 건데요. 에어가 최대 400니트, 프로가 최대 500니트의 화면 밝기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밖에서 돗자리를 깔거나 벤치에 앉아서 노트북을 쓸 일이 거의 없고 실내에서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400니트의 밝기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에어가 또 합리화 점수 1점을 가져가 2대 0이 되네요. 다음은 입출력 장치입니다. 입출력 장치도 비교 대상 이렇게 많은데요. 소거법으로 하나씩 없애볼까요? 두 제품 다 가위식 매직 키보드가 탑재되고 터치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품 다 USB-C 썬더볼트 겸용 포트가 2개씩 있고요. 3.5mm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USB-C 썬더볼트 겸용 단자를 통해서 충전을 할 수 있고 두 모델 다 블루투스 5.0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모델 모두 한 대의 6K급 외부 모니터 한 대를 최대 60Hz의 주사율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하나는 터치바인데요. 당연히 에어에는 터치바가 들어가지 않고 프로에는 터치바가 탑재가 됩니다. 하지만 프로를 구매하신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터치바 활용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고 특히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굳이 터치바가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출력 장치 부분에서는 비교적 쉽게 에어가 또 합리화 점수 1점을 가져가네요. 다음 종목은 크기, 무게, 색상입니다. 이번 맥북 에어는 가로 30.41, 세로 21.24, 그리고 두께가 1.61cm입니다. 그리고 프로의 경우 가로 30.4, 세로 21.24, 그리고 두께가 1.56cm로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왜 에어보다 프로가 작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한 분들은 맥북을 써본 적이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에어의 경우에는 특유의 말뚝형 디자인이라고 해서 뒷부분은 1.61cm로 두껍지만 사람이 맥북을 바라보는 방향 기준으로 자기 몸 쪽에 가까운 쪽으로 올수록 점점 얇아지는 말뚝같이 생긴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얇은 부분의 두께는 0.41cm임을 감안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크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게는 더 볼 것도 없이 에어가 1.29kg, 프로가 1.4kg으로 에어가 110g가량 가볍습니다. 색상은 두 모델 전부 실버 색상과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있는데요. 맥북 에어의 경우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실 골드 색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실버 색상을 샀고요. 크기 무게 색상 부분에서 역시 에어가 합리화 점수를 가져가네요.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프로가 성능이 더 좋은 만큼 배터리가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보다 비교적 고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어서 웹서핑과 영상 연속 재생 시 배터리 타임이 2시간 정도 긴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2020 맥북 에어를 쓰기 전 마지막으로 쓴 맥이 2012년형 맥북 에어였고 오래 써서 웹서핑만 해도 배터리가 3, 4시간을 겨우 가는 정도였는데도 중간중간 충전을 해가면서 되게 잘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서핑만 해도 약 15시간, 영상 연속 재생 약 18시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는 에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약간 큰 만큼 더 큰 출력의 충전 어댑터를 동봉해주는데요. 저는 전자제품마다 충전기를 따로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책상 위에 포트 6개짜리 멀티 충전기를 두고 여기서 USB 선을 연결해서 디바이스들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구매한 갤럭시 S20 FE의 충전기도 아직 박스 안에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맥북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배터리에서마저도 에어가 합리화 점수를 가져가면서 최종 스코어 5대 0으로 저는 맥북 에어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파트, 왜 256기가인가? 입니다. 먼저 제가 256기가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데스크탑의 저장장치 상태를 함께 볼까요? 현재 저는 3개의 저장장치를 쓰고 있고 C와 E 드라이브는 각각 500기가, 1TB의 SSD, D 드라이브는 2TB의 하드디스크를 운용 중입니다. C 드라이브에는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고 포토샵, 어도비 XD, 피그마, 그리고 지금 영상 편집을 할 때 쓰고 있는 다빈치 리졸브 등 자주 쓰는 유틸리티가 설치되어 있고 플레이타임 1500시간에 빛나는 배틀그라운드, 1300시간의 GTA, 970시간의 팩토리오, 180시간의 유로트럭, 그리고 약 4000시간의 인생을 날린 피파 온라인 등 자주 즐기고 로딩이 작거나 로딩 시간을 줄이고 싶은 게임들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하드디스크라 비교적 느린 D드라이브에는 유사시에 제가 사용하던 환경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는 시스템 이미지 백업이 저장되어 있고 C드라이브에 설치된 각종 유틸들을 이용하여 작업된 작업 결과물들 중에서 오래되거나 크기가 큰 결과물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딩 시간이 크게 거슬리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게임들을 설치해 두었고요. 마지막으로 E 드라이브는 C 드라이브가 죽을 똥 말똥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급하게 추가해준 게임용 SSD인데요. 대형 게임들 중 C 드라이브에 설치된 게임만큼 애착이 있지 않은 게임들을 설치하고 지포스 익스피리언스의 기능 중 하나인 인스턴트 리플레이를 통해 녹화된 클립들을 저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용량을 사용하고 있는 제가 어떻게 하다가 256기가짜리 맥북 에어를 사게 되었을까요? 이건 애플 공식 페이지에서 캡처해온 맥북 에어 저장장치 추가 요금입니다. 512GB로 확장하는데 27만원, 최대인 2TB로 확장하게 되면 1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해요. 이것만 보시고는 감이 안 오신다고요? 오른쪽은 제가 2월 16일 다나와에서 캡처해온 삼성전자의 포터블 SSD T7의 가격인데요. 최대 용량 2TB짜리를 구매해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1TB를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제 사용 패턴을 보면 256GB에서 27만원을 더 써서 512GB로 확장한다고 해도 제 성에 차지 않을 거고 1년 반 동안 2012년형 맥북 에어를 쓰면서 액세서리를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C타입 단자의 외장 하드를 물려 쓸 심산으로 256기가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2020 맥북 에어 256기가를 구매한 이유를 합리화해보았는데요. 특히 이번 M1 맥북의 경우 애플 최초의 ARM 칩을 사용한 맥이라는 상징성, 그간 나온 인텔 맥을 압살하는 성능으로 이미 퍼포먼스는 충분하고 특히 현재 애플 교육 할인 홈페이지에서는 아이패드나 맥북을 사면 에어팟 2세대 유선 충전 모델을 함께 주거나 추가금을 더 내고 2세대 무선 충전 모델이나 에어팟 프로를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신학기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니 노트북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맥북을 써보는 것도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제 영상이 여러분의 구매 의사 결정이나 M1 맥북에 대한 호기심 해소에도 도움되었길 바라면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M1 맥북이 도착하면 사용기나 꿀팁 등 후속 영상을 제작하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꼬꽁치였습니다. 벌써 왔네?